뉴스 화면은 연일 코스피 4,500이라는 숫자를 비추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숫자의 향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진 무대 뒤편에서 가장 영리한 자들은 이미 짐을 싸고 있습니다. 1월 6일 단 하루, 외국인들은 6,3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던졌고, 오늘 아침에도 시장이 열린 지 불과 30분 만에 5천억 원의 자본이 이 땅을 빠져나갔습니다. 누군가 떠난 자리는 반드시 누군가 채워야 합니다.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은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삼성전자가 14만 원을 호가하고 하이닉스가 70만 원을 넘나드는 광경을 보며 우리는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1999년 이후 가장 뜨거운 상승장이라는 수식어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누군가 사고 있다는 말의 이면에는 반드시 누군가 팔고 떠났다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판다는 것은 단순한 차익 실현을 넘어선 신호입니다. 전 세계의 자금 흐름을 읽는 이른바 스마트 머니는 한국 경제의 꼭지를 직감하고 출구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마치 폭탄 돌리기 게임의 음악이 멈추기 직전 마지막 풍선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나가는 형국입니다. 축제에 취해 있는 사이 정작 이 잔치를 기획한 이들은 이미 정산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한 이탈의 중심에는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으며 1,500원이라는 심리적 붕괴선을 위협하자 정부는 다급히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정부는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으며 환율을 1,440원대까지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수영장에 물이 넘치려 하자 펌프를 동원해 수위를 낮춘 격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지켜보는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 광경이 어떻게 비칠까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펌프가 멈추는 순간 물은 다시 차오를 것이며 그때는 도망칠 기회조차 없으리라는 것을. 그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인위적으로 낮아진 환율은 외국인들에게 지금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나가기에 최적의 환전 타이밍이라는 초대장을 보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비상금을 털어 환율을 방어하는 동안 외국인들은 그 방어막을 이용해 가장 비싼 가격에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거대한 자금의 썰물을 보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펀더멘탈은 튼튼하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있다는 공허한 문장들입니다. 정작 그들이 등 뒤에 숨기고 있는 숫자들이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에게는 단 한 번도 솔직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기만의 정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만의 대가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까지 축제장에 남아있던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28년 만에 나타난 이 기시감은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필연적인 재앙의 전조일까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12월 말의 외환 보유고 수치는 우리에게 익숙한 낙관론 이면에 숨겨진 날 선 진실을 드러냅니다. 4,280억 5천만 달러. 전월보다 26억 달러가 줄어들었다는 발표에 시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침묵 속에서 외치는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원래 12월은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것이 상식인 달입니다. 시중은행들이 결산을 위해 달러를 중앙은행에 맡기고 해외 채권에 이자 수익이 대거 유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달의 수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 폭주를 막기 위해 시장에 쏟아부은 실질적인 달러의 양이 50억에서 8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마주하는 12월 기준 역사상 가장 가파른 감소세입니다. 아파트에 거대한 불이 났는데 소방호스에 물이 부족해지자 단지 내 비상저수조까지 전부 개방의 불길을 억누르고 있는 격입니다. 당장의 연기는 가라앉았을지 모르나 물탱크는 빠르게 비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그 방어선의 원천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 차마 입 밖에 내기 힘든 고백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기계적으로 달러를 사들이고 외환 당국은 그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달러를 파는 이른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국민의 미래 자산과 국가의 현재 자산이 시장이라는 거대한 카지노 위에서 서로의 꼬리를 물며 타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 기묘한 공방전을
수급 불균형의 조율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30년 뒤를 기약하며 쌓아온 연금과 국가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달러가 지금 이 순간 코스피 4,500이라는 화려한 숫자를 유지하기 위한 땔감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왜 이토록 무리한 도박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기에 국민의 노후 자금까지 전선에 밀어넣으며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평온한 수치는 이미 파산한 시스템이 내뿜는 마지막 장황일지도 모릅니다. 물탱크의 바닥이 드러나고 소방호스가 마르는 순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다음 불길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1997 연의 겨울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펀더멘탈이라는 단어는 신뢰의 상징이 아닌 파국의 전조로 읽힙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 부도 직전까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그리고 28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다시금 기묘하게 닮은 궤적 위에 서 있습니다. 12월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는 단순한 통계적 변동이 아닙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식어가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는 4천억 달러라는 수치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합니다. 이 선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용 등급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비용의 청구서는 물가 상승이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시민들의 식탁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최근 발언들은 이러한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데이터에 기반해 금리를 결정하겠다던 호기로운 약속은 환율 폭등 앞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그는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경제 펀더멘탈과 괴리가 크다며 이례적으로 환율 수준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스스로 꺾은 사실상의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중앙은행은 이제 독립적인 통화 정책의 주체가 아닌 정부의 눈치를 보며 환율 방어에 급급한 조연으로 전락했습니다. 말 바꾸기 대회를 하는 것 같다는 외국인들의 냉소는 뼈아픕니다. 원칙이 사라진 자리를 메우는 것은 언제나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불확실성을 세상에서 가장 혐오합니다. 정부는 연일, 유지, 경성, 요츠, 징창, 뜻을 모으면 이룰 수 있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국민의 단합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을 위한 단합입니까? 기울어가는 바위 위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는 것이 구원일지 아니면 함께 침몰하는 길일지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28년 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차가운 침묵이 다시 한국 경제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국가라는 시스템은 과연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보호할까요? 정부의 낙관론이 닿지 않는 곳, 즉 우리네 삶의 터전인 실물 경제는 전혀 다른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8%는 겉보기에 평온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K자형 회복이라는 잔인한 불균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IT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성장률은 1.4%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실상 성장이 멈춘 정체 상태를 의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두 기둥이 한국 경제라는 지붕을 겨우 떠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고 AI 열풍이 불어닥치며 숫자는 화려해졌지만 그 온기는 담장 너머 자동차, 화학, 중소기업들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도체만 잘 나가는 외골수 경제.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구조적 취약점의 본질입니다. 한 다리로만 서서 외줄 타기를 하는 고해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균형은 위태롭고 작은 바람에도 추락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체감 경기가 지표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반도체가 만들어낸 수익은 극소수의 기업과 자본에 집중되지만 나머지 1.4%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는 문을 닫은 상점들로 공동화되고 청년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미래 대신 당장의 생존을 걱정합니다. 더욱 섬뜩한 진실은 이 외줄 타기조차 영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2026년 하반기
글로벌 AI 사이클이 꺾이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유일한 다리마저 꺾이는 순간, 지표라는 환상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잔혹한 현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코스피 5000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개인들을 다시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거대한 기둥에 이미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균열이 파동이 되어 돌아올 때 과연 우리에게는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허락될까요? 코스피 4500. 이 화려한 숫자는 사실 우리 경제의 건강함을 증명하는 지표가 아니라 도박판의 판돈이 커졌음을 알리는 경고등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숫자를 실체 없는 허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수의 껍데기를 한 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한국 경제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 기형적인 풍경이 드러납니다. 지금의 지수는 산업의 고른 성장이 아닌 AI라는 이름의 거대한 신기루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착시입니다. 2025년의 광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이제 차가운 정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두 개의 다리로 겨우 버티고 있는 이 외줄 타기고에는 AI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단 한 번의 흔들림으로도 추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주식 전광판은 붉게 타오르지만 골목 상권의 내수는 이미 동토의 땅입니다. 커피 한 잔에 7,000원을 지불하고 소고기 값이 60%나 치솟는 현실에서 코스피 4,500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소외감과 박탈감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소비를 위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대신 한 방의 역전 꿈꾸며 빚을 내어 주식시장이라는 카지노로 향합니다. 더욱 위태로운 것은 외국인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현재 50%의 턱걸이 수준인 51.98%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50%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시장에는 강력한 공포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밀폐된 극장에서 누군가 불이야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소수만이 출구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겠지만 지지선이 붕괴되는 찰나 모두가 한꺼번에 좁은 출구로 몰려드는 비극이 시작될 것입니다. 외국인 지분 50%의 붕괴는 단순한 숫자의 변동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 대한 최후의 신뢰가 무너졌음을 알리는 비명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생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닫힌 문 앞에서 마지막 풍선을 쥔 채 절망하게 될까요? 환율 1,500원. 그것은 단순한 통계적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심리적, 물리적 임계점입니다. 1,500원이 돌파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일상의 질서는 붕괴의 단계로 진입합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오직 하나, 금리 인상뿐입니다. 환불을 도려내기 위해 생사를 짓는 수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트 한 채를 지키기 위해 3억 원의 대출을 짊어진 30대 부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변동금리라는 족쇄를 찬 그들에게 환율 1,500원은 곧 이자 폭탄의 도화선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던 이자가 150만 원, 200만 원으로 불어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삶을 거세하는 것뿐입니다. 외식을 끊고 아이의 학원비를 줄이고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삭감하며 숨죽여 버티는 침묵의 긴축이 전국적으로 시작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먹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밀가루, 식용유,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서민들의 식탁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실질 구매력은 바닥을 치고 내수시장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삶은 가난해지는 이 기묘한 모순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사실은 부채 위에 세워진 사막의 성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감당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국민 개개인입니다. 1,500원이라는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국가라는 방패는 과연 평범한 가장의 어깨를 감싸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붕괴를 막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부터 희생시키는 냉혹한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임계점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수준의 추락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1968조 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단순히 가계 부채의 합산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미래의 소득을 통째로 가불해 쓴 결과물입니다. 2025년 이 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89.7%, OECD 평균인 65%를 한참 웃도는 이 수치는 우리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음을 시사합니다. 아파트 한 채를 위해 3억 원을 대출받은 30대 부부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반가쇠를 당기는 순간 그들의 평범한 일상은 즉각적으로 붕괴됩니다.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치솟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외식과 문화생활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미래인 저축과 교육비까지 갉아먹게 됩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국가 전체의 소비가 얼어붙는 거대한 정체의 시작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뇌관은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전국에 쌓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8,890호에 달합니다. 2026년에는 이 숫자가 3만 호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집을 지었으나 팔리지 않고 건설사는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악순환. 이 도미노의 끝에는 건설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참혹함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로 수많은 서민의 예금이 공중으로 흩어졌던 그때의 기억은 이제 2026년의 현실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억지로 돈을 풀어 이 폭탄의 타이머를 늦추려 애쓰고 있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규모를 키워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밀려왔던 숙제는 이제 환율 1,500원이라는 청구서와 함께 우리 앞에 도착해 남아 있습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질 때 과연 우리 중 누가 그 연쇄적인 붕괴의 경로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세라는 이름의 기묘한 사금융 시스템. 이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가장 잔인한 덫으로 돌변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대출 이자를 갚거나 또 다른 집을 사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 이 정교한 돌려막기는 멈춰버립니다. 집값이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하락했는데 갚아야 할 대출은 3억 원이고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 2억 원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집은 이미 집주인의 것이 아닌 부채가 자산을 집어삼킨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입니다. 2022년과 2023년을 휩쓸었던 전세 사기의 공포는 거대한 파도가 오기 전에 미세한 진동에 불과했습니다. 2026년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폭발하는 지점에서 이 전세 시장의 붕괴는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적 재앙으로 번질 것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 파국을 미리 예측할 투명한 정보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금융시장의 핵심 정보는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같은 글로벌 기관들의 손에만 쥐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는 말만 믿고 일상을 지키고 있을 때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은 이미 한국에서 돈을 빼낼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그것은 현대 경제라는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흉기입니다. 환율 선물 시장의 동향, 여고의 환율, NDF 수치처럼 시장의 미래를 암시하는 정교한 데이터들은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불투명한 장벽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정보는 이미 가공되고 걸러진 혹은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과거의 잔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장막 뒤의 큰 손들은 이미 환율 1,550원 혹은 그 너머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스템은 위기가 닥쳤을 때 결코 당신을 먼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희생될 대상을 물색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스트리트의 모니터 위에서 선명하게 흐르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코스피 4,500이라는 숫자가
축제의 정점인지 아니면 거대한 손바뀜의 종말인지를 말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소리 없이 출구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이 통제해 있다고 말하지만 28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소진되는 외환 보유고와 국민연금의 희생은 그 이면에 감춰진 급박함을 대변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정해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계좌가 3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중 절반은 망설임 없이 현금화하십시오. 숫자는 내 손에 쥐기 전까지는 실제하지 않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둘째, 빚으로 쌓아 올린 자산이 있다면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일부라도 상환하십시오. 금리라는 파도가 밀려올 때 부채는 여러분을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무거운 추가 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면 지금은 멈추고 관망하십시오.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무리하게 배를 띄울 이유는 없습니다. 2021년 코스피 3천을 넘어 5천을 향해 갈 것이라던 그 장밋빛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그 환상의 끝은 2200이라는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반복 속에서 무너지는 이와 살아남는 이의 차이는 오직 하나, 시스템을 맹신했는가 아니면 그 너머의 진실을 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축제는 이미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불 꺼진 잔치방에 마지막까지 남아 타인의 유흥비를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서늘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출구를 먼저 나설 것인지 그 선택의 책임은 오로지 당신의 몫입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버리기 전에 당신이 먼저 시스템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도박이 끝나는 날,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산을 지켜낸 승자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라는 거대한 신기루의 마지막 목격자로 남게 될까요?